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주식창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TV라든지 와우넷 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또 이렇게 뭐 주식창을 통해서 또 만나게 뵙게 돼서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최근에 제가 TV에서 이제 특별 강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 6회차까지 아마 주식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8회차, 9회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뒷부분들을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 강의를 준비했을 때 이제 큰 주제를 잡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인데 결국은 이게 사람이 매매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기본적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의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들어가게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차트죠. 예, 차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매매를 하기 위한 어, 준비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픽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모멘텀 플레이에 관한 것들을 제가 강의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 많이 맞아 들어가죠. 이 개별 종목 시장에 많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인데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갖고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이 모멘텀이 시장에 발현이 될 때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시장에서는 또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자, 이제 제가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혹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렸던 총 6강의 강의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금일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들으셔가지고 체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요. 주식 투자라는 게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이제 무작위스러운 그런 공부보다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그걸 알기까지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하게 돼요. 이거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시간 동안 이 부분은 잘 반복해서 청취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창에 사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창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5월 9일과 16일, 23일,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대략 뭐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종목이라고 이 종목의 오늘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그 종목의 대략적인 내용과 매수를 하기 적당한 가격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익절을 하기 적당한 가격대,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무료니까 1668-3961로 신청을 하시면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이 무료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뭐 제 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와우넷 전문가 들어오기 전에는 증권사에 15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증권사 커리어의 출발을 소위 말하는 선물옵션, 트레이더, 딜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황을 볼 때 선물 시장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이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제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받기도 했고요. 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시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시장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시장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시장이 실제 이제 주식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이 주식 시장 규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과 선물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거든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현물이 먼저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현물이 움직이고 선물 시장은 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선물이 먼저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책 같은 걸 찾아보면 아마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웹더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아서 우리나라 시장의 시황을 분석을 할 때는 선물 시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됐을 때 좋은 어떤 시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제가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 시간은 많이 부족해요. 깊게 말씀을 드리려면 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것들인데, 우선 선물 시장으로 시황을 보려면 이 선물 시장에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강조한 그러한 팩터인데,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미결제 약정은 흡사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거래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 미결제 약정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하다. 사실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선물시장이라는 건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만약에 선물시장이 상승 중이다. 그렇다면 힘을 받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데 선물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좀 우리가 리스키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대명제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복잡하게는 이제 페이오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수익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고요. 그리고 3, 6, 9, 12
월, 두 번째 목요일은 동시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이 선물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사실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영원히도 들고 갈 수가 있고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가 있는데 선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물은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만기 때는 다시 종가로 모두 청산이 되고 다시 다음 날부터 제로 베이스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그래프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수가 어느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어떤 지수 구간에 놓여졌을 때는 외국인이 수익을 보고 기관도 수익을 보고 개인은 손실을 보고 어떤 지수 구간에서는 개인이 수익을 보고 외국인 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겠죠. 그러한 구간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오프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확실히 시장을 끌고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즉 아쉽게도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구간보다는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고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 만기 지수가 정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역시나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향후에 조금 더 힘을 받고 움직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선물 시장 가지고 시황을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거의 매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페이오프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만기 즈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선물 35분 봉입니다. 이게 이제 30분 봉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5분 봉을 보시면 여기 검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 선이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계속 내려가다가 어제와 오늘은 이렇게 좀 평평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요게 미결제 약정.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 검은 선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요럴 때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검은 선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럴 때는 또 좋은 거겠죠. 요럴 때는 어떻습니까? 검은 선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물 매수세가 새롭게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의 특징.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강의였던 것 같은데 수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이 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 그리고 개인 수급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장을 보면 원달러 환율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환율이 뭐 1250원을 돌파를 했고 뭐 1300원을 목전에 두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왜 안 좋을까요? 네? 언론에서 계속 안 좋다라고 나오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가장 핵심은 뭐냐? 사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더 증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고 핵심은 뭐냐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원화로 사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자꾸 하락을 하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이 원화 베이스인 국내 주식을 팔아서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본국으로 가져가 버릴 수 있는 즉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 수급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는 거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제 환율도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고점인지 우리가 모든 이런 것들은 지나봐야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1250원을 넘어서 13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강하지만 하지만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레벨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추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안정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수급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즉 외국인 수급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수급은 보면 그 비차익 거래가 되게 많아요. 비차익 거래가 많다. 이 비차익 거래가 뭐냐면요. 프로그램 매매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왜 차익 거래가 예전에는 많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차익 거래가 많아지는 형태를 띠게 됐냐면 차익 거래라는 건 그거예요. 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물과 선물의 차이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유식한 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해요.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현물과 선물의 스프레드 차이를 가지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익 거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현물과 선물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이 매매를 할 때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뭐 수수료도 들어가고요. 세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비용적인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론상은 무위험 차익 거래이기는 한데 그다지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비차익 거래에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종목을 종목의 숫자를 일정 숫자 이상 동시에 매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바스켓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차익 거래로 잡아줍니다. 종목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종목을 동시에 매수를 한다든가 20종목을 동시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바스켓 매매를 하게 되면 비차익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예전에 차익 거래는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고 비차익 거래가 많아졌는데 이 비차익 바스켓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비차익 거래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수급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폭락을 하고 나서 한 해 내내 어마어마한 상승폭, 기록적인 상승을 이제 보였단 말이죠. 이제 언론에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학개미가 주식을 사서 시장을 올렸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장을 올린 건 외국인의 선물 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 것도 있죠. 근데 이 주식을 사기에 앞서서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수가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선물 시장에서 거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 외국인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 주식보다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먼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기관 수급의 특징. 또 외국인 반대가 되는 게 기관이겠죠. 그래서 이제 또 기관 수급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기관 수급은 보시면 이제 기관이란 한 단어로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 제가 이 부분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사실 2강에서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관에서 매매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대체? 참고로 제가 그 2007년에 이제 증권사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프랍딜러를 했었어요. 처음에 신입사원부터. 그때 제가 하던 매매가 이제 금융투자, 즉 기관으로 잡혔을 겁니다. 누구보다 기관들의 생리를 저는 잘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관은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기관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직장인의 특징은 어떻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죠. 기관 수급은 그런 특성을 일단 깔아놓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신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BM이라고 해서 벤치마크 지수, 즉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는 11%의 수익만 내면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요. 9%의 수익을 내면 못하는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종목들이 다수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매니저가 20%, 30% 낸다고 물론 좋지만 사실 뭐 11% 내나 20% 내나 30% 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못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게 기관 수급인데,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있고요. 투신이 있고요. 뭐 그 밖에 보험도 있고 뭐 많아요. 뭐 기타 금융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연기금도 있죠.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 투신과 연기금을 우리는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금융투자로 잡히는 수급은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그 직장인의 행태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금융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로 뭐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이 올라갈 거다? 아닙니다.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금융투자 주식 매수의 특징은 금융투자가 주식을 살 때는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뭐냐? 외국인의 선물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금융투자가 주식을 사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파생시장에 수급을 계속 유입을 시키면 금융투자는 선물을 같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삽니다. 이게 이제 쌍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투신과 연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투신과 연기금은 방향에 대한 매매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는 더 그래 왔었지만 ETF가 발달을 하면서 ETF 해지성 물량들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ETF는
결국은 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ETF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의 2배만큼 올라가는 상품이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만약에 많이 사게 돼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죠? 개인들은 좋지만 이 발행한 이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지합니다. 이 부분을 해지하게 돼요. 개인들이 이 ETF 물량을 많이 가져갔는데 실제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생시장에서 이런 해지성 물량들이 언젠가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수급의 특징은 가장 핵심, 기본, 투신과 연기금이 중요하다. 금융투자는 외국인이 선물을 살 때 주식을 산다. 최근 들어서는 ETF가 발달해서 해치성 물량들이 선물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멀티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투기라는 단어가 이미 뉘앙스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와 투기는 글씨 자체도 이제 토시 하나 차이지만 그 내용 자체도 정말 토시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투자의 영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멀티플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3강과 4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멀티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으면 쉽겠죠. 공부만 하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투자자가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가 또 어려운 거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멀티플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멀티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건데 멀티플을 할 줄 알아야 즉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멀티플을 내가 볼 줄 알아야 그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도 나지만 물리는 일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수익이 날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수익 보고 아 좋다고 끝나는데 물린 그 아픈 기억은 계속 납니다. 계속. 그래서 나는 주식만 하면 맨날 물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식하다 보면 물리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리면 뭘 해야 됩니까? 물리면 1번 손절하던가 2번 물 탄다고 하죠. 물 타든가 3번 뭐겠습니까? 존버죠. 네, 버티는 거죠. 이런 행동들 안에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행동을 하는 근거가 멀티플이 마련해줘요. 이 행동하는 근거를 멀티플이라는 게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멀티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곱하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죠.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업이익에다가 곱하는 거죠. 멀티플이 10배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멀티플이 10배면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1000억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멀티플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근데 영업이익을 1년에 100억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1000억 나누기 100억을 하게 되면 10이 되죠. 요게 멀티플입니다. 10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앞서 강의를 한번 반복적으로 청취를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0배 멀티플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주가라는 게 여러분, 주가라는 게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러면 왜 그렇지가 않을까? 멀티플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올라간다고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멀티플 때문인데 이런 거죠. 1년에 10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 10배의 멀티플을 받으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죠. 근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회사가 멀티플을 시장에서 5배밖에 인정을 못 받네?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은 얼마가 되죠?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적은 2배가 늘었는데 멀티플이 반동가리가 나니까 주가는 그대로인 거예요. 만약에 멀티플을 4배를 받게 되잖아요. 시가총액은 800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실적은 2배나 좋아졌는데 주가는 빠지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어떨 때 멀티플을 더 높게 줄 수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멀티플을 더 높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장성이 높거나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OPM이 높거나 OPM이 영업이익률을 뜻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되면 매출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좋던가. 이 기술력이 좋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라는 단어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 시장 자체만 커지게 되면 그 회사는 알아서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BEP를 넘어가는 실적 이후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실적은 2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막 10배씩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케이스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원래 100억이었고 멀티플 10배 받아서 1000억이었는데 실적이 200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멀티플을 이게 성장 산업이 돼서 50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 1조가 돼요. 1조. 이런 때는 실적은 2배 늘었는데 주가는 10배가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베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텐베거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이자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쭉 보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기술적인 부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저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별 종목을 좀 잘 집어내는 게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커리어의 출발이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파생 딜러로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파생 딜러를 하면서 제가 프랍에서 했던 거는 스캘퍼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스템 트레이더를 했었는데, 스캘퍼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TV에 보면 모니터 한 10대 갖다 놓고 작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번씩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스캘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커리어 초반에 하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 힌트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 어떤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실 거예요. 이 추세선에 대한 거를 일단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추세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추세선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많이 해보라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추세선이라는 건 내가 많이 적용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규칙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규칙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세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규칙. 자, 추세선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우선 그렇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특정 점과 특정 점을 잇는 라인이잖아요. 그 특정 지점을 의미 있는 지점을 내가 포착을 하면 되겠죠. 1번은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고점 내지는 저점이 돼요. 거래량이 터진 고점 내지는 저점에서부터 추세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는 추세선일 때는 두 번째 나오는 고점이 또 포인트가 될 거고요. 올라가는 추세선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나온 저점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고점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 내가 이제 이 점을 잇는 지점이 되겠죠. 핵심은 거래량이 터진 자리라는 거고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규칙이지만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추세선을 긋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고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매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패턴 강의도 아마 뒷부분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여러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헤드 앤 숄더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 역헤드 앤 숄더 저점에서 나오는 패턴 가장 기본인데 그런 패턴부터 해서 우리가 정말 거의 모든 종목에서 볼 수 있는 N자형 패턴이라든지 정말 무수히 많은 패턴들이 있는데 결국 이 패턴의 기본도 추세선의 모든 것들을 기반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근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추세선의 하단에서는 지지가 되고 상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항을 맞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가는 수렴을 했다가 위든 아래든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강한 시세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또 삼각수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추세선과 패턴과 지지와 저항은 사실은 전부 이어지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그의 추세선을 긋는 가장 핵심은 거래량이 터진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부터 출발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 한번 JYP 한번 봐볼까요? 원익 QNC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원익 QNC라는 종목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익 QNC라는 종목에 보면 보세요. 이게 차트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이 어디입니까? 이 앞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저점부터 강한 시세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강하게 시세가 형성이 됐죠. 네.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점 여기서 이 라인 동안 의미 있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인가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자리들. 의미 있는 저점들이 이렇게 잡히고 있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상승이라는 얘기겠죠. 최근에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보시면 최근 한 1년 정도의 이제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때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 다음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 라인을 추세로 한번 그어보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저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점은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저점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또 의미 있는 저점들이 잡혔어요. 그럼 저점 추세를 한번 그어보자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가 있죠.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이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추세선이라는 게 그 패턴과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랬을 때 이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최근 자리였죠, 사실. 이게 돌파가 되니까 시세가 강하게 기술적으로는 뿜어내지는 거고요. 그 안에는 거래량의 증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차트만 몇 개를 봐도요,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추세 라인 돌파할 때 어떻습니까? 이 검은 선을 돌파할 때 여기 갭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갭. 이 갭이라는 게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거나 할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굉장히 정석적인 기술적인 패턴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나온 거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하향 밑으로 살짝 깨진 자리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라고 이제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휩소라고 합니다. 휩소. 네. 이게 아무래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100%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복원이 될 때도 기술적인 패턴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마치 이 기술적인 패턴이나 기술적인 영역들을 수학 공식처럼 배우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살짝 이탈됐을 때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수급들은 그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원래 추세로 돌려놓습니다. 2, 3일 만에.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휩소라고 해요. 실전에서는 이 휩소도 정말 많습니다. 이 앞서 이 원익 QNC의 이 3월달 요 모습도 요때가 이제 아마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을 거예요. 요때 잠깐 이틀 딱 이탈했다가 바로 원복을 시켜놓죠. 그렇다면 사실 매매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 내가 실수로 손절을 했어요. 다시 올라탔을 때 다시 바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주가의 저점을 가늠할 때와 주가의 고점을 가늠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뭐냐면 사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분명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 사람들을 보면 무릎이 아니라 이 발바닥 각질에서 사가지고 머리카락에서 팔고 싶어 해요. 이게 욕심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을 많이 하는데 실전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점과 최고점은 지나봐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최저점과 최고점은 지나봐야 한다. 그래서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은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일단 주가의 저점을 가늠하는 힌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의 저점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일단 기술적으로 패턴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제가 쭉 읊고 지나갔지만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역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 역헤드앤숄더는 뭐냐면 헤드앤숄더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림판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내려갔을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데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최저점까지는 가지도 않죠. 그러면서 양쪽의 저점이 어깨가 되고 중간의 저점이 머리, 제일 많이 빠진 지점이 되는 그 패턴이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패턴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가 학습을 해놓고 있다면 이 정도 자리에선 그래도 저점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건데 거래량이 많을 때 저점일까요? 적을 때 저점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매수가 없다.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건 부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팔 물량도 없다는 거예요. 매도도 없는 거거든요. 팔 물량도 없고 내지는 이 주식을 특정 누군가가 움켜쥐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좀 잠겨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죠. 의미 있는 거래량. 예를 들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다든가 내지는 최근 들어서 거래가 없는데 그동안 주가는 계속 빠지다가 한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이건 팔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는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더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다가 거래량이 폭증하는 지점이 잡혀요. 유입이 된 거죠. 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수급들이 유입이 된 거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힌트를 가지고 저점을 사진해 볼 수가 있고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의 고점은 이제 고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한 종목들에서 이 고점을 우리가 타진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헤드앤숄더가 될 거고요. 뭐 쌍봉이 될 거고요.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는 한번 빠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져요.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다가 대형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내지는 음봉이 찍히고 일정 부분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고점을 맞출 수가 없겠지만 고점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조금 흥미로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건데 매집 패턴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경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매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꽤나 큰 상승폭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언제 올라갈지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힌트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포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쌍방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집 패턴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집이란 단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뭐 이 주식은 매집이 잘 돼 있다. 이 주식은 최근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매집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매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사 모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 모으고 있다. 그러면 사 모으려는 의도가 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 모으겠죠? 손실 보려고 사 모으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 모으고 있을 때는 특징이 있겠죠. 쌀 때 사 모을까요? 비쌀 때 사 모을까? 쌀 때 비쌀 때가 아니죠.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사 모을까? 올라가 있을 때 사 모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사 모읍니다. 그래서 매집 패턴의 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의 하락부터 출발을 해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고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집 패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매집은 쌀 때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싸다 비싸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니까 논외로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사 모으는 게 매집입니다. 그럼 매집 패턴의 힌트는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거래량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이 매집 패턴이 발산을 해서 제가 전문가 활동 시작했던 초기 때 제가 발견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인데, 그 당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미 차트에 제가 설명을 예전에 했었던 이 기록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이게 2020년 차트예요.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의 이 전형적인 매집 차트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매집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이 2월 달에 한번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여기서도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 코로나 직전이에요. 이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고 일시적인 또 V자 급등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또 한 번 거래가 터집니다. 이때죠. 그 주가가 이제 거래량은 조금 말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계속 거래가 터져요. 여기서도 한번 거래가 터지고, 이 다음 달에도 거래가 터지고요. 다음 달에도 거래가 터지고, 이때도 거래가 터집니다. 이게 거의 매달 반복적으로 거래가 터지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주가가 이 특정 가격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저항을 터치하는 구간이 처음에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았고요. 그 다음엔 쭉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쭉 있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저항을 맞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저항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고점을 터치하는 기간이.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보면 앞전에 분명히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매집하는 구간들이 대부분 있게 돼요.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주식들이 슈팅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진득하게 매집 구간을 보내다가 시세가 나중에 터질 때 화끈하게 이제 터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기업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이것도 좀 뭐 아직 뭐 진행형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 단기적으로 이게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요때 들어온 이 물량이 이게 전형적인 매집 물량이에요. 단기적으로 물량이 한번 들어오고 주가를 씌워놨다가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은 사실 되게 매집이 또 잘 됐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계속 되죠.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올라가요. 네. 주가는 기본적으로 241선 밑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모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맨날 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매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죠? 주가의 하락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역설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장대 음봉을 맞았네요. 네. 아, 이거 누가 다 팔고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시세가 터지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드려볼게요. 이것도 요즘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고려산업이란 종목인데 이제 밑에만 봐도 좀 아실 거예요. 이 고려산업도 보면요. 주가가 징글징글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게 작년이에요. 매집의 출발은 주가의 하락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가가 징글징글 하락을 해서 엄청 밑에 레벨까지 내려왔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져요. 대량 거래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매집의 출발이 된 건데 한번 보자고요. 이 이후에 보면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장 터지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요. 여기 터지고요. 여기 터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점은 올라오고요. 근데 주가가 갈 듯 말 듯 올라가긴 하는데 좀 뭔가 아쉽게 올라가죠.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포인트, 이슈 이런 것들을 만나게 돼서 해가 이렇게 빵빵빵 터지게 되는 거죠. 이 앞선에 매집했던 이 효과들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죠.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일이 예로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매집 패턴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이 매집은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과 그리고 기본적인 패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뭐겠습니까? 저점의 우상향이겠죠? 이런 데서 힌트를 잡으시면 매집 패턴의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들고 가면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전략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병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슈 선점, 이제 이슈 선점에 대한 부분.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워낙 개별 종목 위주의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슈를 선점하게 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수익을 내기 유리합니다. 그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역시 비슷한 주제이기는 한데 끼 있는 개별 종목을 찾는 방법들이 제가 앞서 뭐 매집 패턴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것들은 없을까?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슈 선점 방법인데 사실 이슈 선점은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슈 선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당연한 건데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식에 한 번씩 적용을 해보는. 이게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일상의 모든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주식 투자로 연결돼서 생각이 들게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찾아볼 수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라. 뉴스를 많이 보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경험적인 것 같은데 파급력이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최근에 키워드는 뭐예요? 올해 들어와서 3월달, 4월달, 5월달 키워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흐름을 눈치를 채고 계시면 매매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3월달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리오프닝 얘기. 뭐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리오프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리오프닝. 어딜 가나 뭐 리오프닝. 환자 수가 늘어나도 리오프닝. 왜?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리오프닝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어딜 가나 이 리오프닝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4월 달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게 얼마 전인데 어딜 가나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맥주 값도 올라가고 과자 값도 올라가고 뭐 치킨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대요, 다. 네. 이런 키워드를 내가 집중을 해서 선점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슈가 선점이 돼요. 인플레이션은 키워드고요. 이 키워드에서 어떤 이슈를 찾아낼 수가 있느냐? 자, 인플레이션이다. 모든 가격들이 올라가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 가격 전가가 가능하면 유리하겠네? 그러면은 가격 전가율이 높은 산업을 찾으면 그 주식이 매매하기가 좋겠죠. 실제 그런 주식들이 4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쉽게 하려면 어떤 제품이 유리할까요? 필수 소비재겠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간 겁니다. 먹는 게 다 같죠? 네. 사람이 먹는 것도 같고 동물이 먹는 것도 같습니다. 다 갔어요. 먹는 관련 종목들은. 그럼 그 출발점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더 앞서서는 뭐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촉발이 된 건 뭡니까? 안 그래도 긴축한다 한다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럼 전쟁이란 키워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 투자의 이슈들을 내가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리오프닝에서 뭡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을 할 때는 이건 정말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못했던 것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여행 이런 것들이겠지만 더 생활 밀착형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관련주가 올라간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시던 술도 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관련주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키워드는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키워드들을 키워드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슈를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숙달이 되시면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체득하실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끼 있는 개별 종목을 찾는 법. 여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끼 있는 개별 종목을 찾는 법.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끼 있는 개별 종목을 찾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실제 쓰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슈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시황을 파악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왜 시황을 파악을 해야 하냐면 지금이 대형 주장인지 개별 종목장인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죠. 이슈에 집중을 하는 거는 개별 종목장에서 잘 맞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끼 있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차트에 대한 거죠. 그럼 이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내가 이제 숙달이 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차트를 돌려가면서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좀 숙달이 덜 돼 있다면 뭐겠습니까? 검색기를 활용해라. 물론 이 검색기도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여기에 사족을 달자면 나만의 검색기를 활용해라. 나만의 검색기를 만들어야 돼요. 검색기는 여러분들을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오판하시면 안 돼요. 검색기는 내가 투자자로서 트레이더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검색기에 나온다고 무조건 검색기대로만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검색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돈 버는 기계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검색기는 끼 있는 종목들을 찾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도구라는 게 뭡니까? 유저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검색기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되면 끼 있는 개별 종목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셔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물론 적용을 하고 다듬어 나가셔야겠지만, 특히나 최근 같은 개별 종목장에서는 끼 있는 개별 종목을 많이 발견해 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사족을 내자면 수급의 이동 경로를 포착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 큰 기업들이 IPO를 하면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그 말은 모든 종목들, 모든 섹터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인데 수급이 한쪽에 쏠렸다가 그 다음 또 한쪽에 쏠렸다가 이러한 모습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아침에 철강주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우주항공 테마가 막 움직이고요. 중간에는 중소형 건설주가 움직이고, 이런 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HTS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수급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끼 있는 개별 종목을 찾아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싱을 하셔서 종목을 찾으시면 여러분들도 끼 있는 종목을 선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매매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창에 런칭을 하는 기념으로 이 5월 9일, 16일, 23일 요 월요일 날 총 3번에 걸쳐서 장 시작 전에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오늘의 종목을 드릴 겁니다. 1668에 3961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오늘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내용들,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수익을 내볼 만한 가격대, 마지막으로
혹여나 하락을 했을 때 손절해야 되는 가격대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이 종목들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비록 3일이지만 3일 동안 한번 이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뭐 수익도 수익인데 좋은 투자 아이디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668-3961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일단 전반적인 윤곽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을 만한 사항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아쉬움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뵐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오늘 특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식창을 통해서 와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한 일전의 TV 강연의 영상도 반복해서 청취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